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매주 토요일 미제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행하게 될 사건은 아마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토사팩 대부분 미제사건 관련 진행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사건은 이미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리 답을 드리면 이 사건은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 징역 20년으로 선고가 끝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징역 2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합당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뭐냐면 계획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건데요. 이 계획성이 정말 우발성과 계획성 사이에 어느 정도의 구간에서,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죽인 게 한 명일까, 두 명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더 생각해볼 만한 관점, 그리고 정말 2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받아주는 게 맞는 건지, 그 이야기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게 될 시간은 2011년 1월 14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제로 보여진 이 내용은 CCTV 재현 영상입니다. 따라서 재현 영상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닌 실제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집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신혼생활이 한창 중인 이름 백씨입니다. 유명 사립의과대학의 레지던트를 약 4년 정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날도 평소에 원래 나가는 시간보다 좀 이른 시간이었던 아침 6시 41분에 집에서 나가고 난 뒤에, 그리고 11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에 지금 집에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올라오는 모습에서도 그냥 이렇게 거울 같은 걸 보면서 자신의 얼굴 같은 걸 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죠. 중요한 건 1월 14일이었기 때문에 옷이 좀 두툼합니다. 되게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당시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입대할 생각이었습니다. 전문의를 붙어야 하지만 이제 군의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군의관을 준비를 위한 이제 그 전문의 시험 자체는 합격률 자체가 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있었던 전문의 시험이 갑자기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평상시에 거의 90%가 넘는 합격률이었다면 2011년도는 50% 이하까지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 1차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본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군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생긴다라는 그런 상황이 바로 백씨의 심리 상태입니다. 하지만 백씨는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혼생활 겸 아내 박씨가 있는데요. 아내 박씨는 이제 3주 후에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아이를 위해서 군의관이 되기 위했던 그런 남자였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씨는 집 앞에 서게 되고 현관문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아내 박씨를 불러보고 있었는데 박씨는 어떠한 인기척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실제 집안의 모습입니다. 현관문으로 들어간 뒤 어디 갔지라고 찾다가 침실이 있는 안방 쪽을 들어간 뒤, 그 뒤에 이어서 안방 화장실 불을 켰을 때 그곳에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아내 박씨가 사망한 채 확인이 됐던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조금 상황에 대한 선후관계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방에서 아내가 사망한 걸 보자마자 백씨는 곧바로 장모님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모님 아내가 욕조에 넘어져서 죽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전달을 끝낸 그 이유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119에 먼저 전화를 한 뒤 112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의사인데요. 지금 제 아내가 죽은 것 같은데 사망한 지 꽤 지난 시간 같습니다. 오후 5시 13분경쯤으로 해서 119와 그리고 경찰 모두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됐던 거죠. 이 오피스텔 22층의 가장 끝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들도 침입 흔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모든 수사는 바깥부터 함께 해야 됩니다. 바깥에 혹시 외부 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근데 이 오피스텔은 외부에서 출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중에 문이 활짝 열리는 곳도 있지만 문이 이렇게 조금만 열리는, 오피스텔 특징상 창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안으로 사람이 밀고 들어온다는 건 좀 불가능한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 자체가 없었던 거죠. 현관문을 훼손했다던가 거기에 일정한 충격을 줬다던가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남편 백씨는 자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밀실인 겁니다. 누군가가 안에 침입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말만 가능하거든요. 안쪽으로 점점 깊이 들어갔을 때 뭔가 싸움의 흔적, 침입의 흔적 모두 없었다. 그렇다면 강도 혹은 뭔가 절도를 하려고 했거나 혹은 뭔가 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한 겁니다. 되게 특이했던 게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발견이 됐던 거거든요. 밀실입니다. 그럼 대부분은 면식범의 관계로서 집 안에 들어와도 아무렇지 않고 언제든 집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시신의 자세에 대한 재현입니다. 실제 아닙니다. 재현의 모습은 이런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반쪽은 나와 있고 상반신 반쪽이 욕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였는데,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은 그렇게 큰, 실제 평수보다 좀 작게 나오게 됩니다. 욕조가 그렇게 큰 형태는 아니었던 거죠. 누가 봐도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어떻게 보면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목이 안쪽으로 접혀 있다는 점, 굉장한 각도로 접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20대 후반에 키 155cm의 아내 박씨였습니다.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입고 있었고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도 하나의 힌트입니다. 더불어 욕조를 가로질러 저렇게 누워있는, 엎어져 있는 형태도 아니고 누워있는 형태였으며 고개가 젖혀있는 것, 더불어 평상시에 낀다는 컨택트 렌즈 같은 것도 껴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주 후에 아이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망하시면서 아이도 함께 사망을 하게 됐던 거죠. 이게 바로 사건 현장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라는 게 혹시 느껴지십니까? 일단 우리가 사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성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침입 흔적이란 것도 딱히 없었다라고 보게 되면, 더불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보안 장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어떻게든 확인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벨을 누르게 되면 다 찍힙니다. 누가 언제 왔는지 얼굴이 안 찍히더라도 뭐 사람이 언제 방문해서 벨을 눌렀다 정도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확인을 했을 때 벨을 누르고 침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한 거죠. 남편이 비어있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크게 나눴을 때 누가 들어와서 했다라고 하면 면식범에 의한 아마 타살,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정말 아니라면 지금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만삭의 아내니까 뭔가 아이도 있다 보면 빈혈기가 갑자기 도져서 쓰러지다가 저렇게 해서 혹시 사망하신 게 아닐까라는 사고사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범주를 크게 나눴을 때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건 현장만을 봤을 때는 우리는 이 정도 두 가지, 타살 혹은 사고사 정도로 보는 게 적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뭔가 타살 쪽에 의심이 간다라고 하게 되는 계기가 조금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전화통화의 내용과 그리고 순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첫 번째, 아내의 시신을 보자마자, 아내의 상태를 보자마자 남편이 장모한테 전화해서 한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내가 욕조에 넘어져서 죽은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던집니다. 아니 이거는 물론 당연히 이제 정황상 어디가 녹취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장모님의 진술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심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내가 욕조에 넘어져 죽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면서 전화를 했다는 건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는 아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먼저 했다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원칙적으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들어갔을 때 자신의 아내가 저런 모습으로 사망해 있다라고 했을 때 보자마자 사망했다라고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죽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머리 어딘가가 뭐 깨졌거나 해서 피가 아주 흥건하고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흘리고 뭔가 숨을 쉬는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죽었다라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의사입니다. 만약에 이거 쓰러졌나? 뭐야? 라고 했으면 가서 아마 흔들어서 왜 이래? 뭐야? 근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되게 되면 되게 부정확한 자세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CPR을 할 수도 있는 상태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 왜냐면 본인은 의사이기 때문이죠. 그런 행동을 했었어야 된다는 부분인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저도 반문은 프로파일러 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뭔가 사건일 수도 있으니까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지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정신상태, 이거 사건 현장 보존해서 경찰을 불러야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냉철한 판단을 했다라는 것, 그게 과연 가능할까가 첫 번째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냉철할 때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 하나. 그렇게 냉철하다까지는 알겠는데 냉철한 사람이 한, 그리고 의사가 한 행동치고 이상한 점 하나. 아이입니다. 실제로 산모가 사망했다고 해도 아이는 곧바로 사망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는 살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의사인 이 사람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최대한 빨리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가 만약 의사라면 그 자리에서 개복을 해서 아이를 꺼낸다든가 아니면 이런 방식이라도 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디에도 티가 나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이에 대한 생각을 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것도 좀 아이러니하기는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신고전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119에 전화하고 112에 전화했다는 문제입니다. 119에 전화했다는 건 빨리 아내를 싣고 가달라 라는 표현이겠죠. 112에 신고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12에 신고를 할 땐 범죄 행위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112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남편은 이 상황이 범죄 행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119는 살려주세요라고 어떻게 이제 신고하는 공간, 제 아내가 사망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사실 119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2가 먼저가 맞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119에 전화하고 112까지 전화했다는 점은 좀 이상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정황에서 봤을 때 한 가지, 의사로서 행동을 한 것만 봐도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이가 전부 죽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느낌에서 한 행동이라는 그런 상황은 확실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생각을 원하는 겁니다. 저도 물론 아니 이게 되게 냉철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했지만 냉철한 사람과 또 맞지 않는 행동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의 계획성, 남편은 우발적이었을까 계획적이었을까,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건 과연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같이 움직였을까 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남편의 진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때 이미 아내는 사망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당시의 현장 상황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순찰 경찰이죠. 완전 높은 데서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에는 경찰에게 나 의사인데요 라는 이야기를 자꾸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의사인데 라고 얘기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의사니까 의학 용어들을 계속 부연 설명을 하면서 내가 갑상선과 관련되는 질병을 앓고 있다, 만사가 아내라서 급성 빈혈 같은 게 조금 있어서 의식을 잃은 뒤 쓰러졌고 욕조에 넘어지면서 목이 꺾인 상태라 호흡을 못해 그래서 사망한 것 같다 라고 옆에서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경찰의 입장에선 그 말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 속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뭔데 와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저렇게 출근을 하지? 그 자신의 아내가 사망을 했는데, 자신의 아이까지 사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저걸 굳이 설명하지? 뭔가 되게 억울하거나 슬프거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냉철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인 거죠. 경찰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 자격으로 참고인 조사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던 일, 그리고 마지막 함께 있었던 사람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2011년 1월 이제 여러분과 보이시는 시간입니다. 저 시간상에서의 문제는 14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6시 41분에 집을 나갈 때 그 전까지 아내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침 상황의 진술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그때 아침을 먹고 나와서 봤더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씻으러 갔어요. 출근하려고. 씻으러 가서 씻고 나왔더니 흰색 후드티랑 검은색 체육복 바지가 있어서 그걸 또 입었고요.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그걸 입었고, 그리고 제가 나갈 때 그냥 안방에서 잘 가라고 그냥 인사해 줬습니다. 그게 제가 본 마지막입니다 라고 이제 진술이 됩니다. 그게 6시 41분이죠. 알리바이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이제 그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자기의 이제 간호사와도 마주치게 됐던 거죠. 간호사를 보고서도 먼저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백신을 보자마자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라고 먼저 인사를 하게 됐고, 그 이후의 얘기 뒤 공부를 하러 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상한 점을 혹시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이상한 점 중에 경찰 안에서 프로파일러가 좀 이상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진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친구, 지인, 가족분들과 저녁 식사 자리 때 어떻게 했는지 좀 세부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대화에 대한 질문은 자기가 그때 뭘 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했고, 이런 대화를 했고, 뭐 어떻게 먹었고, 어디서 뭘 있었고, 주변 상황에 대한 되게 정확한 진술들이 나옵니다. 대화에 대한 부분도 쌍방의 대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상한 점이 뭐냐면, 백신은 그 전날입니다. 1월 13일 저녁에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는 아내와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 구체적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했고, 뭐 무슨 또 내가 전문의 시험이 안 될 것 같아, 너무 어려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음식이 맛있네, 어떻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는 되게 정확한데, 아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되게 제3자인 것처럼,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입장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입체적인 느낌이 아니라 표면적인 이야기. 그냥 제가 아침 먹고 나왔는데 TV 보고 있더라고요. 완전 남이죠. 얘는 좀 디테일하다면 아침을 준비해주고 뭐 아침을 어떻게 하면서 아침 뭐 해줘 라고 얘기해서 그걸 먹었어요. 뭐 TV를 뭘 보길래 뭐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더불어 내가 그냥 씻고 나왔는데 그냥 흰색 후드티랑 검은색 체육복 바지가 그냥 있어서 그걸 입었어요. 아내는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안방에서 잘 가라고 인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아내의 모습에 대한 진술은 거의 없는 겁니다. 전에 있었던 얘기와 지금 있었던 이야기의 차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왜 큰 편차가 날까? 여기서만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듣게 되면 6시 41분에 집을 떠난 남편, 근데 아내는 그때까지 안방에서 잘 가? 거실에 있다가 안방에 들어가서 잘 가라고 했다라는 부분. 근데 사망했을 때의 모습,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럼 아내는 만삭이어서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닙니다. 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유치원의 교사였거든요. 그리고 그 직장은 어디였냐면 이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차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일찍 가야 됩니다. 6시 41분이면 이미 준비를 끝내놓고 나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7시에 나가야 8시에는 도착을 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아내가 사망했을 때의 모습을 아까 설명드린 걸 다시 기억하시면 뭔가 이상할 겁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첫 번째, 잠옷을 입고 있었다.
두 번째, 씻지 않은 상태였다. 세 번째, 화장한 끼가 없다. 네 번째, 원래 끼는 컨택트 렌즈도 끼지 않았다. 그러면 6시 41분까지 출근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언가 정황상 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아내가 나갔던 CCTV 기록을 살펴봐도 아내는 7시에는 무조건 나갑니다. 준비를 빨리 하기 때문에? 아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 및 주변의 진술에 따르면 영어 유치원에 늘 가는 사람은 학부모님을 만나기 때문에 단정해야 된다. 그게 예의다라고 알고 있는 분이라 화장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라고 합니다. 뭔가 시간적인 거에 대한 매치가 안 맞는 부분이었던 거죠. 당연히 경찰분들도 이 진술을 듣고 뭔가 이상했던 겁니다. 아니, 되게 괜찮았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빈혈 때문에 쓰러졌다고? 그리고 전혀 슬퍼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도 너무 이상했다.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라고 알 때쯤 당시에 참고인 진술을 끝나던 백씨 남편 백씨에게 이상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겨울이었죠. 겨울이었기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 모르고 있던 겁니다. 이마에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모습에서 이마에 상처가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마에 왜 상처가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잠깐 옷 좀 벗어보시겠어요? 라는 얘기에 옷을 상처를 걷었을 때 옷의 이제 팔 부분부터입니다. 하나씩 상처 같은 게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팔, 이마, 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라는 질문에 예전에 다친 건데요 라는 좀 뭔가 이상한 진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다쳤는데요 라고 치기에는 최근 거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거 왜 다친 거예요? 제가 긁는 버릇이 있어서 긁다가 상처 났어요. 이마 왼쪽에 있는 상처는 가로 1cm에 세로 0.5cm 정도의 꽤 큰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뚝도요, 살점이 좀 떨어질 만큼의 큰 상처, 양팔 쪽에 약 9개의 긁힌 상처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오른쪽 관자놀이, 그리고 귀 밑, 뺨 이런 데도 자세히 보니 전부 상처였던 거죠. 긁어서 그렇다라는 진술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뒤 당연히 경찰들도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범인이다. 이거 다툰 흔적이다. 그리고 죽인 거고 이게 아마 반항하다가 난 상처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 모든 사진은 상처에 대한 사진을 미리 찍어놓은 게 경찰분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 당시에 백씨의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를 봤는데 거의 아물던 상처던데요. 상처의 사진을 보면 갓 난 상처는 아닙니다. 좀 아문 상처였는데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한 이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하루 이틀 치고는 꽤 상처가 많이 아물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되게 애매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냅뒀을 때의 상처보단 분명히 아물어져 있는 상태는 맞았던 거죠. 하지만 경찰분들은 계속해서 의심을 했던 겁니다. 혼자 긁었다라고 치기엔 상처의 방향도 이상하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 근데 상처에 대한 문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상처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좀 아리까리하지만 예전에서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상처의 모습을 봐도 자기가 긁어서 나오는 것과 그 방향과 분명히 다른 문제인 겁니다. 머리가 깨진 부분은 선반에 긁혔다. 그런 모든 상처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큰 수술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복강경에 바르는 약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병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혹은 실제로 이제 상처가 있어서 발라보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상처의 흉터를 빨리 없애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바른다고 마법처럼 바로 낫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속도보다는 굉장히 빨리 낫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평범하게 알고 계시고 의약품처럼 나와 있는 게 뭐 마델카솔 같은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의사적으로 전문적으로 나와 있는 약인 거죠. 물론 그 약을 발라서 평균보다 빨리 나았다는 건 몰아가기처럼 보일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처에 대한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라는 부분과 동시다발적 발생의 상처가
만들어진 원인이 다 달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상했던 겁니다. 아, 이건 선반에 긁혔고요. 이건 뭐 했고요. 여긴 제가 긁었고요. 그리고 긁혔다라고 얘기하는 모양의 손톱 모양이 자기가 긁었을 때 나올 수 없는 동선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였던 거죠. 자, 여러분도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긁을 때 살점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긁는 것, 각도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의심점이 계속해서 나왔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이 안 끝납니다. 당시에 유족, 피해자의 유족이죠.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게 됩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날 9시 9입니다. 아침 9시 이전. 즉 나와서 레지던스실, 자신의 실에 갔다가 공부를 하러 가는 사이에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사위가 전화를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시험 얘기 같은 걸 먼저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통화가 4시, 5시까지 아마 오늘 안 될 거예요 라는 이야기. 아, 저도 아내랑은 4, 5시 정도부터 전화통화해요. 그 전엔 전화통화 잘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뜬금없이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평상시에 딸과 되게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 장인 장모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전화를 했던 거죠. 평상시에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위가 하필 그날, 그것도 사망한 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모의 입장에서도 느낌이 이상했던 건 뭐 전화통화가 4시, 4시 반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건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던 겁니다. 바로 어린이집에서 장모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박씨가 출근 안 했다, 뭐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그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계속 전화를 해봤지만 딸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걸 확인하고 사위에게 전화를 계속한 겁니다. 근데 사위도 전화통화를 받지 않았고 40통이 넘는 그 모든 전화를 받지 않다가 4시 46분에 어제 장모가 문자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백서방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라는 그 문자를 보내고 바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얘기는 도서관에서 나와서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 애가 출근 안 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집에 좀 빨리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그때 전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시 11분 집에 올라가는 CCTV가 모습에 찍혔던 거죠. 40통이 넘는 시간, 그 전화, 오후 4시까지 공부하냐고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변호사 측 진술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전화를 안 받는 이유는 공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핸드폰을 넣어놨다. 그래서 업무용 전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업무용 전화기만 확인을 했던 거지, 병원에서 지급한 나머지는 개인 건 확인도 안 하고 머플러를 하고 있는 게 아마 잠깐 보이실 겁니다. 머플러에 휴대폰을 감싸서 다 감싸 놓고 가방에 넣어놔서 전화 온지도 몰랐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 알리바이도 확인해봤지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 맞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건 왜 하필 그날 그랬을까? 왜 하필 먼저 전화했고 4시까지 연락이 안 될 것처럼 나도 4시 이후에 아내랑 통화해요 라는 이야기를 왜 굳이 했을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이걸 왜 얘기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갑자기 한 전화도 이상하지만 만약에 이게 뭔가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면 한 가지의 의심이 갑니다. 4시 반에서 5시까지 딸이 전화가 안 되는 거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의심을 해서 집에 와버리면 사망한 아내를 자기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장인 장모가 발견할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 문제인 겁니다. 자기가 나와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이 발생되었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그 정황상으로 봤을 때, 상황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먼저 예를 들면 아침 11시쯤에 도착을 해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신고가 되어버리게 됐을 때 그 이후에 동선이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문제인 거죠. 물론 의심을 할 때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의심을 거두려고 해도 평상시에 전화하지 않은 사람이 왜 굳이 저런 말을 남기고 그리고 그날 하필 박씨가 사망했을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우연성에 대한 강조인 거죠.
그리고 더불어 이 CCTV 영상에서는 이상한 장면도 있습니다. 남편 백씨는 출근할 때 CCTV에서는 머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마의 상처입니다. 이마의 상처를 확인하고 있고요. 물론 출근하는 상황이니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퇴근하는 CCTV에서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옷을 되게 두껍게 입은 상태인데 팔을 끝까지 올린 뒤 자기의 상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치고 초조함과 불안감에 대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 더불어 집에 가는 동안에 아내에게 전화를 미친 듯이 하지 않은 점, 또 하나,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의사니까 철두철미하니까 더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을 머플러에 감싸서 가방에 넣어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당연한 모습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아내가 출산을 3주 앞두고 있습니다. 3주 앞둔 상태인데 예정보다 빨리 아이가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우리보다 의사인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출산 3주 앞두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고 비상사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화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 대기해야 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 행동을 아예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죠.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상황, 남편의 진술을 종합하면 남편과 아내는 그냥 평범한 맞벌이 부부. 좀 더 정확히는 맞벌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아내는 늦게 출근해도 되는 사람, 남편은 이제 뭔가 나가서 군의관 준비해야 되는 사람, 이들 사이엔 아이가 없어야 되며 뭐 이런 느낌일 때 그럴 확률이 있다 정도의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신 부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다시 법의관의 집도하에 시신 부검을 시작하게 되는데 당시에 눈에 띄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뭐 피가 많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피가 조금 흐르는 흔적들이 몇 개 있었지만 말이죠. 당시 뭐 갑상선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갑상선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으로 나온 문제는 없었습니다. 더불어 태아 상태도 사망하기 전까지는 건강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체내에 독극, 약물, 알코올 어떤 것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외상 몇 군데, 이마가 까져 있는 것, 눈가 근처에 좀 찢겨 있는 멍, 팔다리 같은데 멍 자국이 조금 있었고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목 안쪽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 내부 출혈이 확인됩니다. 즉 어떤 목에 어마어마한 힘이 집중돼서 사망을 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부검 감정서에도 이렇게 납니다.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라고 나오게 됩니다. 즉 사망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상처가 보이고 어디가 찢어진 흔적에 대한 건 뭐 떨어지면서 다친 상처다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평상시에 다친 거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난 증거가 확인됩니다. 피해자의 손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손톱엔 피부 조직이 나옵니다. 그 피부 조직은 자신 게 아니라면 범인 것일 가능성이 높겠죠. DNA를 조사해 본 결과 그 피부 조직은 남편 백씨의 피부 조직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피부 조직이 있었다. 그리고 정황상 상황상 말도 안 됐던 부분들, 분명 격한 몸싸움이 둘 사이에 있는 상처가 맞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닐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완벽히 다른 이야기랍니다. 손톱에 검출된 피부 조직이요? 피부 조직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피부 조직은 그거 왜 그러냐면 전날 밤, 전날에 남편이 등 좀 긁어달라고 해서 등 긁어줬는데 그래서 그 피부 조직이에요. 혈흔이 나온 게 아닌 겁니다. 피부 조직이었기 때문이었죠. 더불어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손톱에 나와 있는 건 그렇게 해서 피해 넘어갔지만 쓰러져 있는 목놀림에 대한 질식사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절해서 쓰러졌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목이 완전히 꺾인 상태, 아마 여러분도 목이 완전히 꺾인 상태로 숨이 조금 쉬기 힘드실 겁니다. 이런 상태로 숨이 안 쉬어지다가 사망을 한 것이다. 이 정도까지 눌려있으면 상체에 대한 압력, 더불어 당시 상황이 임산부였기 때문에 체중이 위에 임산부의 아이도
이제 안에 있는 양수까지 모두 밑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 압력 때문에 내부에서 피하 출혈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반박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내용, 변호인단의 이야기와 경찰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좀 답답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피하 조직이 나왔을 때 피하 조직 나왔으니까 네가 범인이야 라고 바로 얘기했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게 참 중요했던 부분이죠. 그 피하 조직이 어디서 나온 얼마만큼의 뭐 살점이다, 혈액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없이 그냥 조직이 나왔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밀어붙였지만 변호인단은 그 부분을 피해 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면 뭔가 변호인단에 대한 특징도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오제이 심슨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이 결국에 무죄를 이끌어내었죠. 장갑의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이 함께 붙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법을 피해 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사다,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경찰은 이제 시각을 돌립니다. 아, 그러면 사망과 관련돼 있는 걸 찾자죠. 부검에 대한 건 세부 부검을 요청을 하고 이제 사망 시간을 잡아서 이게 그 전, 출근하기 전에 사망한 걸로 확인되면 다 끝나는 문제였던 겁니다. 남편은 6시 40분에 나왔고 새벽 아침이죠. 아침 6시 40분 엘리베이터 CCTV에 6시 41분에 찍혔으니 그 전에 사망하지 않았을까. 사망 시간을 확인합니다. 시반, 그리고 시체 강직도, 직장온도 체온, 그 위에 있는 음식물 소화, 그리고 옷차림 모든 걸 다 확인하고 CCTV까지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CCTV에 찍힌 건 남편과 귀가했던 1월 13일 전날 오후 6시입니다. 그 이후에는 CCTV에 아예 보인 적 없으니 외부에 나온 적이 없었고요, 피해자는. 그리고 아침 7시 사이라는 폭넓은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즉 6시 40분에 남편이 나오고 난 뒤 20분 사이에 제3자 타살이라면 범인이 등장해서 죽였다. 그게 아니면 그 20분 사이에 씻으려고 준비하다가 사고사가 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망 시간이 예측이 거의 13시간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의 옷의 상태에 대한 문제, 집에 들어가서 입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아입기 전까지의 옷이기 때문에 그 정도 13시간에 대한 문제, 컨택트 렌즈를 끼지 않았다는 문제로 출근하기 전까지의 모습, 이런 부분을 잡은 것, 시반과 시강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직장 온도 체온까지 확인해 봤지만 당시 겨울이라 오피스텔 내부의 온도가 좀 높았습니다. 되게 따뜻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임산부가 집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높은 상태라 화장실의 온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반과 시강, 직장 온도는 주변 온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부분이 됐던 거죠. 음식물 소화 상태에 대한 것도 실제로 그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음식물 상태로 확인을 해봐도 남아있는 게 없었거든요. 전날 먹고 소화가 다 된 뒤에 사망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망 추정 시간까지 나왔지만 사망 추정 시간의 근거는 절대로 백 씨에게 불리한 증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경찰은 다른 시각으로 눈을 돌립니다. 만약에 살인이라면 왜 죽였을까에 대한 동기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동기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는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남편이었던 백 씨가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는데 매일 게임을 하는 게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게임 때문에 많은 이제 접촉도 있었고 화를 많이 내기도 했었다라는 문제였거든요. 당일날도 확인을 해봤는데 당일 새벽 3시까지 게임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혹시 좀 뭔가 또 티격태격 하다가 시험도 못 봤다면서 또 게임하네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그것 때문에 범행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이었던 거죠. 왜냐면 당시에 게임을 계속했을 때 이유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게임해도 돼. 전문의 시험 웬만하면 다 붙어. 괜찮아. 거의 90%가 넘게 붙다 보니까 말이죠. 아, 괜찮은데 뭘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었다면
시험이 떨어지고 났을 때 이거 좀 어려운데 어려웠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당일날도 새벽 3시까지 하는 모습 때문에 싸우지 않았을까에 대한 예측인 거죠. 물론 이 동기의 부분이 어느 정도의 분노를 이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조금 특이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말 게임을 못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아이까지 있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보는 그 부분인 거죠. 자, 처음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속수사를 하려고 이제 검찰, 경찰 준비를 했던 거죠. 하지만 법원은 기각합니다. 구속에 대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이유는 타살에 대한 정황도 있겠지만 사고사일 확률도 너무 높다. 따라서 사고사일 확률 문제 때문에 구속을 시킬 수는 없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씩 증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증거는 안방에서 스탠드가 부서져 있었다. 그리고 혈흔이 묻어있는 옷과 이불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발견되냐면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방에 있는 장롱 위에서 확인이 됐던 겁니다. 경찰분들이 애초에는 못 찾았던 거죠. 영장이 기각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현장을 살펴보다가 찾게 됐던 겁니다. 만약에 그 피가 맞다면 여기서 폭행 같은 게 있었다라고 추측을 했던 거죠. 그걸 보자마자 거짓말 탐지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상 반응이 나왔다는 것까지 합쳐서 곧바로 영장을 또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요? 스탠드는 예전에 깨졌고 그거 피는 임산부잖아요. 코피가 자주 나서 그래요. 그 혈액은 사고나 범죄 혈흔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나오는 일상흔이에요. 이게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피 자주 흘렸죠. 코피 같은 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부분도 증거 채택에 제대로 못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진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피를 보자마자 바로 영장에 넣는 게 아니라 그 피에 대한 분석, 피가 어떤 모양으로 퍼졌다, 어떤 모양으로 떨어졌다 이런 것까지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피가 나왔다는 그 하나만으로 밀어붙였고 거기에 대한 허점으로 바로 변호인단은 뚫고 들어온 겁니다. 일상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 왜 장롱 위로 올려놨느냐 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그거 어차피 피 묻어서 나중에 버리려고요. 근데 참 방 안에 둘 데가 없고 피 묻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위에 올려놓은 건데 라는 이야기만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까먹었습니다 라는 진술로 이 이야기도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상처가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부하다 보면 어디 자꾸 긁는 게 버릇이라 상처가 자주 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요 자신의 동료들의 진술을 갖고 옵니다. 걔 자주 뜯어요. 뜯는 거 잘해요. 맞아요. 걔 원래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 살펴봤을 때 준비를 하고 이야기들이 하나씩 매치가 되고 경찰이 얘기하는 증거를 전부 다 반박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정말 남편은 무죄인가? 아니 정말 사고사인데 우연히 이렇게 결합이 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아닌 검찰은 조금 더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재현에 대한 모습에서 여러분이 자세를 보시면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사람이 어지러우면 완전히 의식을 잃는 건 아닙니다. 하고 쓰러질 때 팍 쓰러지는 모습에서 한 번에 약간의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욕조에 걸터 앉아있다가 의식을 잃어서 이렇게 떨어졌다 라고 하면 완전히 팍 기절해서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 서서히면 손을 뒤로 보내 손이 뒤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완전히 한 번에 기절을 했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혈관이 막히고 혈액이 이제 호흡이 멈추게 되고 그렇게 사망했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학적인 자료들, 그럴 수 있다.
불특정한 자세, 특이한 자세로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근거 사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압박 질식사 같은 경우에는 손자국이 남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상한 자세로 기절을 해서 그렇게 사망한 경우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이제 외부 자료들을 갖고 와 반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 검찰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었던 거죠. 그 부분을 보고 반박을 못하고 있을 때쯤 검찰 측에선 한 가지, 그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보다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기도가 막혀서 하는 질식사는 꼭 수반되는 게 있는데 울혈입니다. 피부, 눈 밑, 눈 옆에 이상한 것들이 찍힌 점상 형태의 출혈들이 나온다라는 부분, 그게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부분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얘기해야 될 공통점이 있답니다. 뭐냐면 술과 약물입니다. 즉,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완전히 심각하게 취한 상태로 완벽히 의식을 놔버린 상태, 그런 상태일 때만 이런 모습이 가능하답니다. 사람이 단순하게 기절한 상태에서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태까지 발표된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분명 부검 결과 약물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분명 이걸 확인했던 법의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은 외력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맞답니다. 누가 만들어낸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러운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때 2차 정밀부검 감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정밀부검 감정서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 압박 질식을 했는데 이게 목에 이렇게 눌려서 압박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피 한 층 한 층을 전부 자른 겁니다. 표피를 전부 세분화해서 나눈 뒤 거기서 어디에서 출혈이 뭉쳤는지를 보고 그 출혈 뭉친 부분을 도안으로 그려낸 거죠. 겉으로는 티가 안 났겠지만 속의 피하층은 피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사체목 내부에 극심한 출혈이 있다. 사망 원인은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다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즉, 목으로 꽉 졸라서 하면 상처가 겉으로 나는데 그게 아니라 수건 같은 무언가 좀 두꺼운 거 같은 걸 목에 대놓고 그 다음 아니면 뭐 베개 같은 것, 그런 걸 놓고 있는 상태에서 눌러서 자국은 안 났지만 피층 내에서는 분명 났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사망했다라는 분명 용어로 법의학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타살입니다. 이걸 보고 이거 사고사예요 얘기하기에는 이미 끝난 문제가 된 거죠.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요, 지금 이게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바로 관점을 바꿉니다. 타살이래요? 그럼 범인 누군데? CCTV 확인했어요? 그럼 나왔네. 6시 40분부터 7시 정도 사이까지, 아니면 뭐 그 뒤에까지 이 집에 22층에 출입한 사람 찾으면 범인이겠네요. 제3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살이니까. 왜냐면 자신들이 변호하는 백신은 아니니까. 그러면 제3자에 대한 걸 찾으면 되겠네요 라는 이야기로 재판의 부분, 이제 검찰 수사의 방향을 딴 쪽으로 튼 겁니다. 더불어 두 번째 심사를 넣을 때 검경은 CCTV를 하나 더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용의자 백씨가 얘기했던 저 시험 공부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머플러에 감아놔서 핸드폰을 언제 못 봤어요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거짓 진술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식당에 들어가 있는 CCTV를 확인했는데 백씨는 머플러를 목에 감고 있었습니다. 그럼 머플러를 감은 걸 풀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핸드폰을 봤다라는 얘기가 됐고, 장모에게서 전화가 미친듯이 왔는데 그걸 보고도 전화를 안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안 할 수 있습니다. 받기 싫거나 뭐하거나. 하지만 전화가 몇십 통이 와 있고 자신의 아내는 만삭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건 뭔가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하지만 변호인단은 그거 정황 증거잖아요. 머플러를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전화를 받기 싫어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살해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또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 모든 부분이 기소가 되고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1심 재판 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백씨와 변호인단, 엄청난 변호인단이죠. 사망 원인에 대한 부분으로 국과수와 함께 붙게 됩니다. 이제 재판의 싸움이 시작되었죠. 당시 백씨와 변호인, 이 백씨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름 클라넨입니다. 캐나다의 법의학자입니다. 7월 23일 출석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에게 왕복 항공료 및 사례비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아마 데리고 왔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상한 자세의 질식사와 관련된 논문을 쓴 사람이 바로 클라넨입니다. 논문을 쓴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에게 묻게 된 겁니다. 이건 당신이 그동안 연구한 이상한 자세의 질식사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었죠. 그리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관 서울대 이윤성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데 많이 나오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이윤성 교수님을 모시고 당시 이례적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법의학자가 재판장에서 붙게 된 겁니다. 당시 양국 법의학자 13시간 동안의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시신의 상처, 시체 현상 모든 부분에 대해 해석이 다 다르게 견주가 됩니다. 거기서 클라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박 씨의 시신 자세는 내가 그동안 연구했던 이상자세 질식사와 똑같다. 목의 상처, 시반, 이게 모두 미약하다. 이게 목졸림이라기보단 쓰러진 이후 목이 꺾인 상태로 숨을 쉬지 못해서 사망한 게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에 이윤성 교수님은 계속 주장을 합니다. 목 표피층에 대한 부분을 전부 잘라서 확인했을 때 이건 고개가 꺾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범주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더 길고 크답니다. 누군가 눌렀을 때 나올 양손의 길이와 비슷한 정도의 지수지 목이 꺾였다는 걸 나오기 힘들다. 더불어 지금 저 사람이 주장하는 이 부분은 대부분 약물이나 알코올 같은 데 심하게 취해 있을 때 나오는 상처다. 하지만 어떤 것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렇게 함께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요. 남편 백씨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의 남편도 계속적으로 자기가 직접 반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긴 법정의 공방 끝에 2011년 9월 15일 1시 선고 공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백씨의 살인 혐의는 유죄, 징역 20년형을 선고한다 라고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아마 이게 맞다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곧바로 항소를 하게 되고 항소심이 2011년에 또 열리게 됩니다. 당시에 1심 재판의 얘기가 맞다. 항소심도 징역 20년을 확정하자 바로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조치됩니다. 즉 유죄 아니다. 이유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증거를 더 보완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당시에 이렇게까지 넘어갔을 때 야 이거 무죄 나오겠는데? 라고 해서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컸습니다. 2012년 12월 7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립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게 아니라 백씨는 유죄가 맞다. 징역 20년형을 다시 선고합니다. 목 부위에 피부가 까져 있는 것, 턱뼈에 분명 멍이 있는 것, 근육 내에 출혈이 있는 점, 정수리와 얼굴 상처로 봤을 때 분명 목 졸려 사망한 것이 맞다. 그리고 목 졸려 사망할 수 있는 상황상, 정황상 얘기할 수 있는 남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더불어 당시 전화까지 받지 않는 점, 정황이 이 사람이 범인이다를 가리키고 있다였습니다. 우발적 살인이다. 징역 20년형을 선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대법원에선 징역 20년형을 확정하고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근데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정말 우발적이었을까요? 우발적으로 욱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 검경 및 재판부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발적인 것 하고 난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살았거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징역 20년형이 과연 합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발적으로 해서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이후에 그가 했던 행동은 너무나도 계획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계획적이었죠. 나가는 모습, 그리고 평상시처럼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간호사에게 먼저 인사하는 모습, 전화도 먼저 했고, 또 전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미리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화를 안 받고 있다 들어가서 사망했구나 하고 확인 전화 신고까지 했던 사람, 그 내부에서 모든 걸 고민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 남자 과연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을까요? 정말 도서관에 앉아서 평범한 정신 상태로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심점입니다. 판결대로 징역 20년짜리 범죄자라면, 그리고 범인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도서관에 앉아서 CCTV에 찍혀있는 대로 도서관 속에 앉은 뒤 거기서 공부하는 척을 하며 무언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아내만 죽였을까요? 아이까지 죽였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3주 뒤면 이제 세상에 빛을 볼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살해했습니다. 계획적이진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찌되었든 자신의 아내를 죽이게 되면 아이도 죽는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이를 죽인 건 그러면 정말 우발적으로 아이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저희도 이걸 알아봤을 때는 외국에서는 아이가 있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죽이면 살인죄, 아이가 있다는 걸 모르고 죽였을 때 아이까지 죽게 되면 그 살인죄를 아이에 대한 부분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생명체를 더 죽인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정말 악랄한 범죄자입니다. 자신의 의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그것도 되게 악이용을 했죠. 악의적 이용을 해서 탈출 출구를 만들었고, 그 탈출 출구를 만든 건 아마도 사건 당일 도서관일 거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말입니다. 정말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사례들을 찾으면서 자기가 피해 나갈 구멍에 대한 걸 찾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이후에 한 행동, 정말 징역 20년형으로 선고하는 게 적합했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태화와 관련된 걸 인지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 문제는 분명 살인죄에 대한 부분으로 기소되는 게 맞다라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날 두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생명은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잔혹하고 끔찍하고 징역 20년형이라는 걸 왜 재판부에서 더 부과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바로 그런 부분인 건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악이용하려고 했고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농간을 부린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지식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악이용을 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태아까지 죽인 점,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좀 좋게 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이 사건이 20년으로 끝났는데, 이 사건이 나중에 좀 변질된 이유가 언론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한국판 오제이 심슨 사건, 최고의 변호인단이 붙었다, 무죄일까? 한국 법의학자들, 캐나다 법의학자들의 싸움, 이게 법의학자들끼리 싸우려고 뭐 법의학자분이 나오셔서 그게 아닙니다.
학자의 양심을 걸고 와서 이거 진짜 아니니까 얘기를 한 건데, 이상하게 언론에서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에다가 맞췄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고 징역 20년으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사이,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괘씸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까지도 아내 박 씨는 왜 사망했는지를 모릅니다. 사망을 왜 했지? 그리고 언제 죽였지? 그리고 왜 죽였지?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법도 마찬가지고 검경도 마찬가지고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유족분들에게는 이 사건이 20년을 끝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죠? 언제 죽인 거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도 답변을 못 받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진짜 20년으로 끝났던 거죠. 뭔가 되게 생각을 했을 때 네, 좀 씁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